김 박사는 누구인가? 이기호. 첫 번째 Q&A.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올해 24살이 된 임용고시 재수생입니다. 이름은 그냥 최소연이라고 해둘게요. 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김 박사님께 펜을 들게 되었어요. 김 박사님이라면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김 박사님이라면 저와 똑같은 증상을 지닌 사람들을 여럿 만나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용기를 낸 거죠. 처음부터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만큼 지금 제 상황은 절박 그 자체랍니다. 김 박사님, 제게 어떤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넘게 살았던 분당 부모님 집을 떠나 노량진 고시원으로 들어간 지 한 달쯤 지난 뒤의 일이죠. 작년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 떨어진 뒤 며칠 고민하다가 휴대폰도 끊고 메신저도 지우고 머리도 귓바퀴가 훤히 드러나 보이도록 짧게 자른 후 노량진행을 결심한 거예요.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으나 사실 좀 분해있었던 것도 맞아요. 전 정말 작년 시험에 꼭 붙을 거라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란듯이 졸업과 동시에 국어 교사가 되어 교단에 설 줄 알았어요. 그만큼 작년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거든요. 중학교로 실습 나갔을 때도 다른 교생들처럼 학생들과 말을 섞지 않고 늘 독서실로 칼퇴근했고요. 졸업 여행이나 바캉스 같은 것도 꿈도 꾸지 않았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선 18종 교과서에 있는 모든 단편소설들과 고전소설들을 따로 제본해서 들고 다니며 읽고 또 읽었고요. 오죽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제본녀라고 불렸겠어요. 새벽 1시에 잠들기 전엔 꼬박꼬박 인강으로 교육할 기출문제를 들었어요. 그렇게 꼬박 반년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더니 가을쯤 되니까 어느 정도 교육학이나 전공 교과에 대한 체계가 잡히더라고요. 기출문제 오답 노트와 서브 노트들만 대충 쓱 훑어보아도 저절로 눈앞에 어떤 도표들이 보였고 핵심 단원 목표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척척 줄지어 나오는 벽돌들처럼 제목만 봐도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턴 오히려 마음도 더 편해졌고 조심스럽게 상위권 점수로 합격하지 않을까 예상하기도 했죠. 한데 결과는 그 반대였어요. 전공에서 2점 차이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도무지 무엇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지금도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막판에 조금 해이해진 마음 때문이 아닐까. 내 안에 세워진 어떤 체계들을 너무 믿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나마 제게 위안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김 박사님, 사실 전 그렇게 임용고시에 목매달 만큼 절박한 처지는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인 엄마와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아빠가 있으니 전 외동딸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엄마나 아빠가 임용고시를 강요하거나 은근히 압박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빠는 제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길 바라는 눈치였죠. 어쩌면 바로 그런 점이 제 자신을 임용고시에 더 집착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랄까, 환경 자체가 남들보다 더 좋으니까 그 정도도 못 해내면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 같은 거 말이에요. 교직에 대한 환상이나 사명감 같은 것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나쁜 직업이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제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된 거였죠. 노량진 고시원 생활도 별다르진 않았어요. 오전과 저녁 시간은 주로 고시원 앞에 있는 사설 독서실에 앉아 있었고요. 오후엔 학원 강의와 스터디, 인터넷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분당집으로 가서 속옷과 선식을 챙겨오는 것을 빼곤 노량진 밖으로 벗어난 적도 없었고요. 다시 고시원 책상 위에 제본한 자료들을 순서대로 꽂아두던 처음 일주일이 좀 어렵고 힘들었지. 그 다음부턴 작년과 동일한 페이스와 마음가짐이었어요. 서브노트에 자를 대고 도표를 그린 다음 음운과 음절과 단어와 문장과 화용과 고전문법을 적어나가고 하이라이트 자습서를 목차순으로 풀어나가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와 심화 교과서를 밑줄 그어가며 읽어나가는 일상. 그것들이 다시 반복된 거죠. 때때로 멍하니 모니터 속 강사의 입술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이라 여겼으니까요. 시간처럼 정직한 것은 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데 그러던 나날 중 갑작스럽게 그 증상이 찾아온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해서 어떤 목소리가, 남들에겐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계속 제 귓전에만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높낮이도 없고 감정도 없고 성별도 모르겠고 나이도 모르겠고 가끔 노래방 에코처럼 여러 번 울리면서 들리는 목소리 말이에요. 처음 그 목소리가 들려온 건 사설 독서실이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어요. 고시원역 분식집에서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곧장 독서실로 향하던 길이었죠.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 말고도 장수생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야구모자에 추리닝,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는 노량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런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불이 들어온 버튼은 단 하나, 독서실이 있는 11층이었죠. 저는 평상시 하던 그대로 손에 들고 있던 제본된 교육학 기출문제집을 들여다봤어요.
남자가 제 등 바로 뒤에 서 있었지만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알 순 없었죠. 관심도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2, 3초나 흘렀을까? 그때 처음 그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11층 문이 열리면 너는 등 뒤에 서 있는 남자에게 욕을 할 것이다. 사실 저는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그건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제 무의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노량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남자가 좀 답답해 보였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말았던 거죠. 한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소리는 더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제 귓가에 반복해서 들려왔어요. 11층 문이 열리면 너는 등 뒤에 서 있는 남자에게 씨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고 욕할 것이다. 김 박사님이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태까지 그런 욕을 입에 담아본 적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주위엔 그렇게 거친 말을 쓰는 사람도 없었고 부모님들도 집에선 서로 경어를 쓰는 분들이에요. 그런 제게 처음 그 목소리가 주었던 정서는 마치 고전시가에서 애헐 질번 하괴라 같은 어휘들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생경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어깨도 한번 움찔거리지 않고 계속 손에 든 기출문제집만 내려다보았지요. 정작 그 목소리가 두렵게 다가온 것은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하고 난 뒤 등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제 팔꿈치를 가볍게 밀치며 먼저 내린 다음이었죠. 그제야 그 목소리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에 새겨진 숫자처럼 고딩 문양으로 하나하나 제 머릿속에 새겨지더라고요. 욕이 주는 어감 때문에 두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 말들을 제가 입 밖으로 내뱉을 거라는 예언이 무서웠던 거죠. 물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건 제가 안간힘을 다해 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리가 막 떨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게 그 증거처럼 여겨졌죠. 전 그날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몸에 무리가 온 게 아닐까. 아직도 작년 일을 잊지 못한 게 아닐까. 그게 맞을 거야.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뒤척였죠. 그 후 며칠 동안 그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고 다시 예전 페이스 그대로 생활에 나갔죠. 개나리가 막 만개하기 시작한 계절이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형광펜을 쥐고 노란색 밑줄만 그어댔어요. 그 목소리가 제게 다시 들려온 건 열흘쯤 지난 어느 날 학원 강의를 듣는 도중이었어요. 교육학 강사 중 수강생들에게 유난히 1:1 질문을 많이 하는 유명한 일타 강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날도 늘 하던 그대로 맨 오른쪽 줄에 앉은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지난 강의 내용을 질문했어요. 저도 그 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또 그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네 차례가 되면 너는 이 개새끼야, 그걸 왜 나한테 묻는데?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강의실은 300명도 넘는 수강생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통로에까지 가방을 깔고 줄지어 앉은 사람들로 인해 마치 피난민을 가득 태운 화물선 같았죠. 그런 장소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번엔 처음부터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제가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사에게 욕을 할 것만 같았어요. 아니, 300명 전체에게 욕을 퍼부을 것만 같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게 뭐라고 수군거릴까? 저는 제 바로 앞 사람이 대답할 때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강의실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허리를 숙인 채 통로에 앉은 사람들 사이사이를 헤집고 나가는 저를 보고 일타 강사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쟨 뭐죠? 야, 경쟁률 줄어드는 소리 들리나요, 여러분? 자, 박수! 김 박사님, 그 다음 날부턴 시도 때도 없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꼴이었죠. 고시원 총무에게도 욕을 하게 될 것이다. 분식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욕을 하며 빨리 김밥을 내오라고 소리칠 것이다. 학원 복도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도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심지어 교재 표지에 적힌 저자 이름을 향해서도 그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후손들에게까지도 욕을 하게 될 것이다. 목소리는 그렇게 계속 저를 부추기고 또 부추겼죠. 김 박사님, 여기에 그 욕설들을 고스란히 옮길 수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차마 다시 적기도 민망한 난생 처음 듣는 욕설이었다는 것 정도만 밝혀둘게요.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욕설들을 입 밖으로 꺼내놓진 않았어요. 그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두 눈을 꾹 감거나 아예 재빨리 그곳을 떠나버리는 방법으로 그 상황들을 모면했죠. 하지만 하루에 한 번 그런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다 떠나버리면 그 다음부턴 거의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교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강사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밤잠을 쉽게 이룰 수도 없었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죠. 무엇보다 저를 괴롭혔던 건 언젠가 한 번쯤 제가 그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게 될 거란 상상이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전 스스로를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사실 정신과를 찾아가 볼까 몇 번 고심도 해보았지만 교직에 응시하고 있는 처지인지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에게도 쉽게 말을 꺼내놓을 수 없었고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이니 뜬금없이 그런 말을 꺼내기도 미안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독서실 칸막이 책상에 앉아 소리주게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김 박사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거죠. 김 박사님,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도대체 이 목소리의 정체는 뭐죠? 정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게 되면 어쩌죠? 김 박사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김 박사입니다. 최소연 씨가 비교적 자세하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 주셔서 상황 파악하는 데 용이했습니다. 용기 내서 문을 두드려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소연 씨의 상황은 일종의 강박 증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현재 최소연 씨가 직면한 현실,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시험 탈락과 그로 인한 좌절감, 다시 반복되는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증상과 증세는 달라도 하나쯤 강박 증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연 씨의 경우 그게 전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연 씨가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다른 이유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제 솔직한 견해입니다. 누군가 말했듯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의식에는 다 그만한 기원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 말실수 하나, 생각 하나, 모두 우연히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학습의 결과이든 경험의 산물이든 유전의 측면이든 어떤 인과관계의 법칙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기적이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 사회에 종교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과관계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소연 씨는 난생 처음 듣는 욕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화에서든 소설에서든 언젠가 한 번쯤 최소연 씨가 경험한 것들이 되살아난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들이 최소연 씨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가 고되고 각박한 수험 생활을 틈타 전면에 등장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 강박 증세를 없애기 위해선 그 기원을 먼저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치유일 뿐 언제고 다시 반복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을 알아내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게 더 확실한 치유법일 것입니다. 저는 최소연 씨가 일부러 제게 어떤 부분을 숨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연 씨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부분, 최소연 씨의 무의식이 가로막고 있는 어떤 기억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갖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마음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원을 알아내면 치유법은 금세 찾아낼 수 있을 터이니 힘들고 어렵겠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락도 기다리겠습니다. 김 박사였습니다. 두 번째 Q&A. 김 박사님, 일전에 상담 문의 드렸던 최소연이에요. 그때 김 박사님께서 해주신 조언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 김 박사님 말씀을 듣고 어안이 좀 벙벙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 상스러운 욕설들에 기원이 있다니.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경험한 것들이라니.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만 하시니 살짝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워낙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 그냥 대충 형식적인 답변만 해준 게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고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찾았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기원 말이에요. 정말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들을 제가 감쪽같이 잊고 있었을 뿐 분명 난생 처음 들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걸 지금까지 왜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나 봐요. 한번 기억의 실마리가 풀리니까 이제는 차르르르 영삭이 돌아가듯 당시의 일들이 또렷하게 눈앞에 떠오르게 되었어요. 김 박사님께서 정말 제대로 짚으신 거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집요한 구석이 있거든요. 김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머리로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도 몸과 마음으론 계속 그 기원이라는 것을 찾았던 거죠. 주말 분당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제 방 책상 의자에 앉아 어린 시절 앨범이나 일기, 그동안 모아두었던 소설책이나 DVD,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메일 목록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제 모든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거죠. 날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졸업 앨범을 펼쳐들고 동창생들 얼굴 하나하나를 더듬거리다 보면 괜스레 눈물이 나오기도 했어요.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목소리는 오래전 담임 선생님에게까지 욕을 하라고 또 부추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그림 일기에서 무언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몇 달 동안 계속 유독 토요일자 일기만 같은 그림,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거였죠. 내용은 뭐 별게 아니었어요. 학교 운동장에 엄마와 제가 있는 모습이었죠. 엄마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저는 아무도 없는 운동장을 혼자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그림. 처음에는 그래, 이랬던 적도 있었구나. 하긴 그때 엄마와 나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으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일기가 여러 번 반복되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찬찬히 일기들을 살펴보다가 불현듯 엄마 손에 쥐인 검은 수첩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죄송합니다. 보세요. 교문보다 더 크게 그려진 엄마의 검은 수첩. 그것을 본 순간 차르르르 영사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였죠. 김 박사님, 제 기원은 바로 엄마였어요.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알 순 없지만 그 시절 엄마는 토요일 오후마다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검은 수첩을 들여다보며 욕을 해댔어요. 검은 수첩에는 주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엄마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욕을 했어요. 제가 엄마 곁에 가까이 다가가면 뚝 말을 멈췄지만 제가 조금만 떨어지면 중얼중얼 욕을 했어요. 어떤 땐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저에게도 들릴 정도로 엄마의 목소리는 커졌죠. 나쁜 년, 육시헐년, 찢어 죽일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연병을 떨고. 엄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그렇게 욕을 하고 또 욕을 해댔죠.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건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저에게 기억나는 건 오직 욕을 해대던 엄마의 얼굴과 목소리뿐이에요. 월화수목금 그리고 토요일 오전까지 학교에서 만났던 4학년 3반 담임선생님이기도 했던 엄마와는 전혀 다른 얼굴과 목소리를 하고 있는 엄마. 그 엄마가 10수년이 지난 지금 낯선 목소리가 되어 제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차르르르 소리를 내며. 김 박사님, 그러나 기원을 알아냈다 한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이 조금 후련해지긴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고 시험 준비는 계속 지지부진이에요. 괜스레 되살아날 기억 때문에 엄마 얼굴만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평상시처럼 선식을 챙겨주고 속옷 아래 사랑하는 내 딸아, 어려울 때는 과거를, 즐거울 땐 현재를, 어떤 일을 할 때는 미래를 떠올리거라 같은 편지를 끼워 넣어주곤 해요. 엄마의 편지를 읽는 그 순간에도 저는 예전 엄마가 욕하던 모습만 계속 떠오르니. 김 박사님, 이제 저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기원을 알아내는 곳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한데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다 팽개치고 이 모든 것에서부터 도망만 가고 싶을 뿐이니. 그저 김 박사님의 충고만 손꼽아 기다릴 뿐이에요. 이제 저에겐 아무런 선택의 근거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직 김 박사님의 말씀만 따라갈 뿐이죠. 김 박사입니다. 최소연 씨는 지금 누구보다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터널은 최소연 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더 음습한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심장박동 소리와 숨소리와 발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사실 터널의 어둠보다도 그 울림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최소연 씨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최소연 씨의 경우 이미 그 두려움의 실체를 다 들여다보았으니 그저 뚜벅뚜벅 터널 입구를 향해 걸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귀를 닫고 눈을 의지해서 방향 감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소연 씨는 수험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니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른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고 멈춤과 의미 안심이라는 인지행동 치유법입니다. 우선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최소연 씨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무줄을 손목에 묶어두었다가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세게 잡아당겼다 놓는 식으로 자극을 이용해 사고를 멈추는 것입니다. 좀 아프기는 할 테지만 아파야 효과적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목소리보단 통증에 더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 안심은 목소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치유법입니다. 욕이 들릴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백지 위에 그대로 받아 적어 보십시오.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욕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욕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단순한 단어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최소연 씨의 증상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사고 멈춤이나 의미 안심은 일시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본질적인 치유법은 될 수 없습니다. 최소연 씨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처와 직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연 씨에게 들려오는 목소리의 기원이 어머니에게 있다면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 순간 어쩌면 최소연 씨는 상당 부분 자신을 감싸고 있던 강박 증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속으로만 계속 그 감정들을 쌓아두면 그 두께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지금 최소연 씨에게 일어나고 있는 증상들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증세를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유법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터널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 김 박사였습니다. 세 번째 Q&A. 김 박사님, 저 최소연이에요. 이제는 김 박사님께 문의드리는 것이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편하게 느껴지네요.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 단 한 사람이 바로 김 박사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김 박사님, 저 이제 목소리 들려오는 문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간간히 들려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자리를 피하지는 않아요. 모두 다 김 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 덕분이에요. 김 박사님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바로 손목에 고무줄을 차고 다녔거든요. 하나로는 안심이 안 돼서 세 줄을 빽빽하게 손목에 묶고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잡아당겼어요. 학원에서도 퉁,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퉁, 독서실에서도 퉁, 버스 안에서도 퉁. 정말이지 김 박사님 말씀대로 아픈 만큼 목소리에 덜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하도 세게 잡아당겨서 손목이 작은 화상을 입은 듯 벌겋게 부풀어 오르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가 그 목소리들을 온전히 다 이겨냈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대견해 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날은 독서실에 앉아 연습장 가득 족가는 소리 하지 마 이 개새끼들아 라는 문장을 써나가기도 했어요. 처음 그 문장을 쓸 땐 얼굴이 화팍거리고 누군가 훔쳐볼까 연신 뒤를 돌아봤지만 반 넘게 적어나가다 보니 문장과 문장 사이가 서로 모호해져 마치 개새끼들을 제가 어르고 달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개새끼들아, 족가는 소리 하지 마, 응?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느낀 건데요. 욕도 어디에 무엇과 함께 배치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강아지에게 개새끼라고 하면 욕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욕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게 무엇과 결합해 있느냐가 문제지. 어쨌든 김 박사님 말씀대로 의미는 사라졌고 조금 더 무신경하고 여유로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 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내친 김에 엄마에게도 말할 결심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좀 더 용기를 낸 거였죠. 마침 지지난주 일요일 오후 엄마와 단 둘이서 아파트 앞 공원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 벤치에 앉아 지금까지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증상에 대해서 숨김없이 차근차근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처음 증상이 생겼을 때 그때 들려왔던 욕설들 모두 구체적으로 엄마에게 말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고시원 천장만 바라봤던 일, 학원에서 들려왔던 욕설들, 그것 때문에 깨진 공부 페이스, 그리고 그 욕설의 기원을 찾아 헤맨 일까지. 그렇게 한참을 엄마한테 말하고 나니까 정말이지 가슴 한구석이 막혔던 수채구멍 뚫리듯 쿠르르륵 소리를 내며 시원해지더라고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그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쉽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건 없건 얼굴을 엄마의 허벅지에 묻은 채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간 것처럼 큰 소리로 울어댔죠. 나는 지금 치유받고 있구나, 치유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한데요, 김 박사님. 그 순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눈물도 진정되고 마음도 안정되어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가 낯선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낮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제게 들려오던 그 목소리들과 닮아 있었지만 그것들보단 훨씬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왔죠. 저는 한동안 죽은 나무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기껏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손목에 묶여있던 고무줄을 최대한 당겼다가 다시 놓는 일이었는데 그것마저도 허둥거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슬쩍 마주친 엄마의 눈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이내 다시 바둑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개 같은 년. 엄마는 그렇게 뇌까리듯 내뱉곤 혼자 일어나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계속 틱틱 고무줄만 당겼다 놓았을 뿐이죠. 아무리 세게 고무줄을 당겼다 놓아도 엄마의 목소리는 쉬이 사라지지 않고 귓전에 덮개처럼 쌓여가더군요. 어디에 배치해도 그 무엇과 나란히 놓아도 의미가 변치 않을 것 같은 엄마의 목소리. 그러다가 그만 툭 고무줄이 끊어졌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이 투닥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벤치에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집이 아닌 고시원으로 돌아왔죠. 김 박사님, 이상한 건 그날 이후 엄마의 행동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엄마는 다음날 제게 전화를 걸어 왜 선식도 안 갖고 갔니? 속옷은 어쩌니? 한참 동안 걱정을 늘어놓았어요. 통장에 따로 용돈을 보냈다는 말도 했고 시험이 끝나면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오자는 말도 했어요. 저는 짧게 대답만 했죠. 어제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물어보면 언제 또 엄마가 욕설을 내뱉을는지 알 수 없었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제야 와락 엄마가 무서워지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엄마는 속으론 계속 나에게 욕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진 단지 참았을 뿐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자 여태까지 들려오던 목소리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 엄마가 내게 했던 욕설만, 그 음절들만 스타카토 찍힌 채 또박또박 들려오더라고요. 더불어 나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어쩌면 속으로 끊임없이 나를 욕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 일타 강사도, 고시원 총무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장수생도, 분식집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속으론 내게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환청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저는 학원도 독서실도 가지 못한 채 계속 고시원에만 틀어박혀 있는 상태예요. 김 박사님, 저는 이제 엄마를 보는 것도 무섭지만 엄마를 보면 저도 대뜸 엄마에게 욕을 할까봐 그게 더 두려워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 박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 박사님 뿐이에요. 김 박사입니다. 최소연 씨의 말을 들으면서 역시 엄마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망고불변의 드라마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주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느닷없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연 씨, 아무리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을 그만두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상처 입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며 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노력이라는 말 속엔 이미 이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표출이라는 의미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수연 씨, 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보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씨가 어머니를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수연 씨는 지금 어머니가 두렵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배신당했다고, 어머니에 대한 나의 애정이 좌절되었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기 방어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앞세운 것이겠죠. 어쩌면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치유에 있어서는 훨씬 더 수월할지 모릅니다. 분노라는 감정에는 어쨌든 애정이라는 요소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또한 상처받은 영혼이 분명합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학교 운동장에서 수첩을 들여다보며 욕을 했을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붕대에 감겨 있다가 최소연 씨로 인해 다시 세상에 삐죽 튀어나온 것일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튀어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연 씨가 어머니의 처지를 좀 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어머니 또한 많이 당황하고 좌절해 있을 것입니다. 최소연 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상처를 다독여 주십시오. 어머니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일, 그것만큼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데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정면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김 박사였습니다. 네 번째 Q&A. 김 박사님, 저 최소연이에요. 제가 너무 자주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때문에 김 박사님이 저를 귀찮아하시면 어쩌지 걱정이 돼요. 김 박사님의 답변을 읽다 보면 제 마음도 안정되고 무섬증도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김 박사님께 의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 마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늘 따뜻하게 답변해 주시는 점 거듭 감사드려요. 김 박사님 답변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정말이지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론 한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고 가정에선 따뜻한 엄마이자 예의 바른 아내였지만 그 이상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엄마의 성격이 어떻고 혈액형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런 것쯤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건 한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어떤 것. 그러니까 맨홀 뚜껑 옆에 핀 잡초를 볼 때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15층이나 17층처럼 높은 건물 유리창 앞에 서면 엄마는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맑은 날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고 지나갈 때 엄마는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그런 것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어뜻 그대로 엄마이기만 했던 거죠. 물론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엄마나 아빠는 제가 단어뜻 그대로만 당신들을 이해하고 바라봤으면 하고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아빠나 저와 목욕탕 한번 가지 않은 엄마나 모두 따뜻했으나, 그러나 때론 저에게도 선생님이었으니까요. 김 박사님, 저는 김 박사님 말씀대로 엄마의 처지를 좀 더 이해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10수년 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엄마가 무슨 상처를 받았기에 그렇게 운동장에 나가 혼자 욕을 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기로 한 거죠. 어쩌면 그 일이 엄마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단원 목표가 아닐까, 키워드가 아닐까 마음속으로 정리한 거였어요.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무작정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말을 꺼낸 것은 아니었고요. 먼저 아빠 얘기를 들어보고 난 뒤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엄마와 이야기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부부이니까, 내 앞에선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부부 사이니까, 나보다 아빠가 훨씬 더 많이 엄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한 거였죠.
그래서 따로 약속도 잡지 않고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밥을 사달라는 핑계를 대며 아빠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아빠는 그간 엄마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눈치였어요. 늘 똑같은 모습 그대로. 아이고, 우리 딸 얼굴 상한 것 좀 봐라. 그러기에 아빠가 그냥 다른 공부하라고 했잖아. 외우는 걸 테스트해서 교사를 뽑는다는 게 얼마나 난센스니? 뭐 그런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반주로 나온 맥주잔을 비워나갔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괜히 아빠에게까지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아빠 역시 나처럼 엄마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김 박사님께서 전에 제게 해주셨던 중세를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유법은 없다 라는 조언 있잖아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저는 우선 아빠에게 요즘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 언뜻 떠오른다고 운을 뗐어요. 아빠는 처음엔 신드롱하게 그때가 왜? 라고 되물었죠. 그냥 그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토요일 오후마다 엄마랑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쭉 지냈거든. 그냥 그때 생각이 계속 나. 저는 다시 한번 차르르르 영삭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의 얼굴은 살피지도 못한 채 계속 영삭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빠는 통 기억이 없네? 왜 그렇지? 김 박사님, 그건 저도 정말 말을 하면서 그제야 새롭게 떠올린 기억이었어요. 주말인데도 아빠는 없는 풍경. 저는 뒤늦게 무언가 아빠에겐 해선 안 될 말을 했구나 하고 후회했어요. 그러나 이미 아빠의 얼굴은 무섭도록 무표정하게 변해 있었죠. 그때 아빠는 2년 동안 다른 지방으로 전근가 있었잖니. 아빠는 그 말을 한 후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말없이 맥주잔만 몇 번 들었다 놓았을 뿐이었죠. 저 또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계속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죠. 그렇게 몇 분이 흐른 뒤 아빠는 조용히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디? 글쎄요, 김 박사님, 그 순간 제가 어떤 말을 했어야 좋았을까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말을 지어내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숨기는 게 좋았을까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단지 엄마를 좀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아빠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때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것까지 제가 감당할 순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에 홀린 듯 아빠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어요. 눈물도 한 방울 흘러나오지 않았고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그저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엄마가 내게 했던 욕설까지 고스란히 다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건 정말 솔직한 제 속마음이었으니까요. 마음이 더 후련해지거나 더 답답해지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요. 이미 그런 단계는 넘어섰으니까요. 김 박사님, 그러나 그날 저는 아빠에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제 말만 쭉 듣고 나더니 고시원에 가 있거라 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불안에 빠져버렸지만 그래도 아빠를 믿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이해해 주겠지. 엄마의 상처를 다독거려 주겠지. 그렇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였죠. 제가 그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분당집에 들렀더니 아빠의 짐이 모두 빠져 있었어요. 아빠의 짐이 모두 빠져 더 넓어져 버린 거실에서 엄마는 혼자 신문을 보고 있었죠. 신문에 계속 낙서를 하며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무언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나쁜 년, 육시열년, 찢어 죽일 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연병을 떨고. 김 박사님, 저는 지금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 선택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틀린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책감의 무게는 차오르는 달처럼 점점 무거워지고만 있고요. 이 무게를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어디로 살짝 옮겨놔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김 박사님, 김 박사님께서도 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으셨다고 하셨죠? 김 박사님은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김 박사님께서 직접 겪고 이겨내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면 제 죄책감의 무게도 조금은 줄어들 것만 같아요. 저는 이제 임용고시 준비도 깨끗이 포기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지금 멍하니 김 박사님의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예요. 분노도 두려움도 없이 말하려다 그만두고 또 말하려다 그만두는 상태. 이런 제가 이해되시나요, 김 박사님? 김 박사입니다. 최소연 씨의 상황은 충분히 안타깝지만 우선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연 씨의 죄책감은 어쩌면 거짓된, 위장된 죄책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죄책감은 언제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선택에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틀렸거나 그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봤을 때, 그때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생겼듯 우리는 살아나가는 내내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연 씨, 이번 경우는 결코 최소연 씨의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연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그건 어디까지나 부모님 두 분 사이의 문제입니다. 최소연 씨가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최소연 씨가 원인이 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최소연 씨가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게 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단 하나의 과제였던 것뿐이죠. 그러니 최소연 씨, 우선 죄책감의 무게부터 덜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부모님의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과정은 그만큼 험난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넘어가야 할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소연 씨가 하던 일 또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모두 최소연 씨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김 박사였습니다. 5번째 Q&A. 아니요, 김 박사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김 박사님께서 있었던 일들, 김 박사님과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마다 김 박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술을 마셨는지, 혼자 담 옆에 쪼그리 앉아 있었는지, 달리기를 하셨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이지, 그 이야기들을 듣는다면, 그러면 좀 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겐 이제 김 박사님이 유일한 친구이자 제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 단 한 명뿐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김 박사님, 제발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에겐 지금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안식이랍니다. 김 박사님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이제 다들 아셨죠? 김 박사가 누구인지. 자, 그럼 모두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리고 다시 질문. 김 박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잘 들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 이 개새끼야, 정말 네 이야기를 하라고.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네 이야기, 어디에도 배치해도 변하지 않는 네 이야기 말이야. 나에겐 지금 그게